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리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선다. 온 집안이 비린내, 흙냄새, 노인 냄새로 가득해요. 손으로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확 엎어버린다. 떨리는 손, 하지만 흘리지 않는 눈물. 어업권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리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선언한다. 이 집도, 이 땅도, 그 바다도 이제 다 제 거예요. 이 아이가 증거니까. 손가락으로 말순을 가리키며 소리친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열며 조용히 말한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는 말이지. 뭐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뭔 소리를? 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진실은 바다처럼 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8세 할머니와 30세 베트남 며느리, 이 치열한 심리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과연 며느리의 정체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거제도 동쪽 끝,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78세의 김말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마당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것이 말순의 일상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에 익은 호미로 상추와 깻잎, 고추를 돌보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땅만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말순이 텃밭에서 돌아오면 며느리 리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리나는 베트남 출신으로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시골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말순이 흙 묻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불결해 보였고 온 집안에 배어든 된장찌개와 김치 냄새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 또 그 더러운 옷 입고 계세요? 온 집안이 냄새나요. 리나에게는 말순이 내뿜는 모든 것이 불쾌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후의 흙냄새, 오래된 옷에서 나는 낡은 냄새, 그리고 나이든 사람 특유의 노인 냄새까지. 특히 말순이 가까이 오면 코를 찌르는 그 냄새 때문에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리나는 이런 냄새들이 온 집안에 배어 있다고 느꼈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리나의 불만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텃밭은 말순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죠. 문제는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리나에게 하는 모든 말이 리나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침에 리나야, 밥 먹었니? 라고 물으면 왜 자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냐며 짜증을 냈고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라고 하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옷 입는 것도 몰라서 시키냐며 화를 냈습니다. 리나는 주방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했습니다. 쌀국수나 볶음면, 각종 향신료로 만든 베트남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르듯 자극적이었고 매운 고추와 생소한 나물들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니 억지로 먹으려 노력했지만 몇 숟가락 떠먹다가 포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리나야, 이 요리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니? 말순이 호기심으로 묻자 리나는 또 짜증을 냈습니다. 왜요? 뭐가 들어가는지 왜 알아야 하는데요? 그냥 드시면 안 되나요? 말순의 단순한 질문도 리나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요리 방법을 묻는 것도 재료를 궁금해하는 것도 심지어 맛있다고 칭찬하는 것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죠.
리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리나도 말순이 만든 한국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된장찌개의 진한 냄새, 김치의 신맛, 젓갈류의 비린내가 모두 참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말순이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리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리나야, 이 미역국은 몸에 좋으니 조금이라도 먹어봐라. 왜 자꾸 저한테 한국 음식 먹으라고 강요하세요? 제가 뭘 먹든 제 자유 아닌가요? 아들 민호는 어선 일로 새벽부터 나가 늦은 밤에야 돌아왔습니다. 45살의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곤란한 입장이었죠. 어머니의 정성스런 한식을 좋아했지만 아내가 만든 베트남 음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나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말순이 텃밭에서 따온 채소를 씻으라고 하면 왜 제가 해야 하냐며 화를 냈고, 빨래를 넣을 때 바람이 센 날에는 조심하라고 하면 제가 바보인 줄 아냐며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TV 소리가 크다고 작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라며 짜증을 냈죠. 말순은 이런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간섭과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 문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민호야,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는 갓 잡아온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리나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또 생선이네요. 매일매일 생선만 나오고. 말순의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나라에서 자라 한국 음식이 낯설다는 것도 이해했고 젊은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리나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말순이 고생한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적응을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젊은 며느리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리나의 불만은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말순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설거지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냈고 텃밭에서 일하고 들어올 때 현관에 흙이 묻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말순이 기침을 해도 왜 자꾸 기침하세요라며 불쾌해했죠. 말순은 이런 며느리의 모든 반응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젊은 부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을, 평생 가꿔온 텃밭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어선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어 있었습니다. 리나는 자신의 방에서 베트남 드라마를 보며 베트남 음식을 혼자 먹고 있었고 말순은 거실에서 혼자 보리차를 마시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지만 리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침에 텃밭으로 나갈 때도 저녁에 밥을 차릴 때도 말순의 모든 행동이 리나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편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아내와 어머니 모두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리나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으니 안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났죠. 혹시 어제 먹은 음식이 상했나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나야, 괜찮니?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리나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먹었으며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말수는 혹시 리나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함부로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웠죠. 민호도 아내의 이상한 증상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잠이 많던 리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오래 있는 일이 잦아졌고 좋아하던 베트남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이상했죠. 리나야,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에 가볼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리나는 민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자신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역겨웠으며 자꾸 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혼자서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바다에 나간 사이 혼자 읍내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병원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리나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의 말이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네요. 건강한 아기예요. 리나는 병원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고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특히 말순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의 입지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나는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리나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아직 변하지 않은 배를 쓰다듬었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호가 어선에서 돌아왔을 때 리나는 평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광경이었죠.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녁 식사 시간 말순이 차려준 밥상 앞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리나가 불평을 늘어놓거나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어머니. 리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리나에게 집중되었죠. 나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수저를 든 채로 멈춰 있었고 말수는 놀란 눈으로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차래요. 민호의 얼굴에 서서히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리나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리나야,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겨요. 우리 가문이 이어져요. 말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리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최근 마을에서 들려오던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냉정했습니다. 리나는 말순의 반응이 생각보다 덤덤한 것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도 이 집의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적응 못해서 죄송했어요. 민호는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로 잘 지내봐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핏줄일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리나는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 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기쁨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긴장과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리나는 말순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리나는 말순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대한 걱정을 했으며 말순은 최근 마을에서 들려오던 소문들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밤을 지샜습니다. 말순이 던진 한마디가 집안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표면적으로는 평온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될 기쁨에 들떠 있었고 바다에 나가서도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했죠. 어촌 마을의 다른 어부들도 민호의 기쁨에 함께 축하해 주었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경사였기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리나는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아직 변하지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임신 초기라서 입덧이 심했지만 그마저도 행복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오늘 산부인과에 같이 가요. 아기 첫 초음파 사진 찍는 날이에요. 민호는 하루 일찍 어선에서 돌아와 리나와 함께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서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같은 아기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감격했죠.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예정일은 다음 해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네요. 진짜 우리 아기가 있어요. 리나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구나. 민호도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순에게 초음파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생명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죠. 말순은 초음파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확실히 임신이 맞았고 아기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6주 차라고 하니까 임신한 시기가 2월 초쯤이겠네.
말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리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월 초라고 하면 바로 그때가 카를로스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쯤에 여보와 함께 있었을 때네요. 말수는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월 초에 민호는 큰 고깃대를 따라 사흘 동안 먼 바다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리나는 부산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이틀이나 집을 비웠었죠.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가족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리나는 임신을 확인받은 후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니 집안에서의 위치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말순에게 하는 태도도 예전보다 더욱 도도해졌습니다. 어머니, 임신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집안일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말순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설거지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평했고 텃밭에서 돌아올 때 현관문을 3개 닫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임신을 핑계 삼아 말순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 했죠. 민호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리나가 입덧이 심해서 예민한가 봐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말수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죠. 리나는 베트남 음식 냄새가 입덧을 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 자신의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에게 매일 다른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했죠. 오늘은 닭백숙, 내일은 미역국, 모레는 갈치조림을 해달라며 온갖 주문을 해댔습니다. 임신부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말수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만 리나는 한 숟가락 맛보고는 짠다느니 싱겁다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말순이 다시 만들어야 했죠. 마을 사람들도 민호네 집에 경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고 축하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임신부에게 좋다며 과일을 싸게 팔아주었고 옆집 할머니는 손수 만든 미역을 가져다 주었죠. 말순아,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쁘냐. 그러게 말이야. 드디어 김씨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말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스멀거렸거든요. 특히 리나가 임신 전에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년부터 리나는 종종 부산에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달라 보였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죠. 무엇보다 말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작년 가을 마을 잔치 때 일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마을에 와서 함께 어울렸는데 그중 한 명이 리나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거든요. 키가 크고 피부가 거무스름한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리나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선원이 종종 마을에 나타났고 리나가 부산에 나간다고 할 때마다 그 선원도 마을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순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리나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는 시간이 늘어났고 민호에게도 더욱 애정 표현을 많이 했죠. 여보,
우리 아기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말이에요. 딸이어도 좋아. 리나를 닮은 예쁜 딸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리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특히 리나가 임신 시기에 대해 말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 정말 우리 손주가 오는 걸까? 아니면 남의 핏줄을 우리가 키우는 걸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았죠. 임신 3개월이 지나면서 리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품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리나는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여겼고 오히려 자신이 이 집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말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리나가 임신 전에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필리핀 선원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죠. 리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신부 검진을 받고 온다며 혼자 읍내에 다녀온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당당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리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듣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집안의 경제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업권도 그렇고 이 집 명의도 그렇고요. 민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어업권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고 집도 할머니 때부터 김씨 가문의 재산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리나는 민호의 망설임을 보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임신부라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어업권을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에게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말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떨렸지만 꾹 참고 계속 저녁 준비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 3개월 만에 집안의 재산을 요구하다니 이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었거든요.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죠. 무엇보다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리나야, 그런 중요한 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니와도 상의해야 하고. 하지만 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제 친구들이 서울에 좋은 일자리도 구해놓았고 아이 키우기에도 서울이 훨씬 좋잖아요. 이 말은 민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함께 서울로 떠나버린다면 자신도 따라가야 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는 거였죠.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자신이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리나는 민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요구가 먹혀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신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거든요.
여보가 저와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업권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호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리나가 정말 서울로 떠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어업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게. 말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어업권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핑계로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이 이미 결정한 일에 반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하다며 보관해뒀던 서류들과 함께 작은 주소록이 들어있었죠. 그 안에는 각 항구의 선원관리사무소, 어업조합, 그리고 여러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런 연락처들을 정리해뒀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그 주소록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연락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리나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제 이 집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죠.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이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의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업권도 제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아이를 위해서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리나의 태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임신부라고 해도 너무 성급하고 노골적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말순 할머니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도 조심스럽고 혹시 잘못 말했다가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했거든요. 말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리나의 행동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노골적이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기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밤 말수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서서 긴 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내야 하는지 갈등했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말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큰 변화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어업권명의 변경 절차가 진행되면서 마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의심스러운 시선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장보는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작년 가을 마을 잔치 때 본 것을 기억해냈거든요. 외국인 선원들이 왔을 때 그 중 한 명이 리나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일 말이죠. 그때 그 필리핀 사람이 리나 씨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아, 맞아. 키 크고 까만 피부의 그 사람? 그 사람이 리나 씨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 곳곳에서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 이야기였지만 리나의 임신 소식과 맞물리면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마을의 한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리나가 부산에 자주 다녔던 일들을 기억해낸 거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리나 씨가 부산에 가는 날이면 그 외국인도 항구에서 사라지더라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자주 겹쳤어. 정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소문들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죠. 다만 리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어부들과 이야기할 때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누군가 리나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야, 아내분 몸조리 잘하고 계시지? 응, 다행히 입덧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 그래. 그런데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 리나 씨를 닮을까? 너를 닮을까? 이런 식의 애매한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민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배를 타는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작년에 그 외국인 선원들 기억나? 민호는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저 그냥 조심해라는 말만 남기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호의 마음속에도 미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뱃속의 아이를 의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리나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고 자신이 김씨 가문의 며느리이자 미래의 어머니라는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의 자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쁜 엄마와 든든한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날로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말순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마을의 소문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의심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은 남편의 오래된 주소록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부산항 외국인 선원관리사무소, 각 항구의 선원노조, 그리고 여러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죠. 남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연락처들을 모아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리나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면서 배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죠. 리나는 이런 변화를 즐겼습니다. 임신부라는 사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어 주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배를 쓰다듬으며 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임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민호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바다에서 돌아와 집 근처에서 마을 어른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어색했죠. 민호야, 수고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도 참 불쌍하다. 나중에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민호는 그 말들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리나와 어머니의 차가운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리나는 점점 더 오만해졌고 말수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 친구들의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바깥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면서 리나는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러워진다는 것을 감지한 리나는 오히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했죠. 임신 6개월에 접어들면서 배가 제법 불러온 것을 무기 삼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리나는 말순이 텃밭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거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서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죠. 말순이 흙 묻은 손을 씻고 들어오자 리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조용히 리나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리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받은 대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앞으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죠. 특히 경제권과 관련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 집도, 이 땅도, 그 바다도 이제 다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김 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테니까요. 리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임신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말순이 의심을 해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노골적인 선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문했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고 확신하니? 리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도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의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치기로 한 거죠. 어머니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심이 많으시네요. 이 아이는 분명히 민호 오빠의 아이예요. 하지만 리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임신부의 몸으로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이 아이 데리고 서울로 갈 거예요. 그러면 민호 오빠도 따라와야 하겠죠. 어머니는 혼자 이 썩어가는 집에서 외롭게 늙어가시면 돼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리나는 자신이 떠나면 민호도 따라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되면 말수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죠. 말수는 며느리의 협박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고작 3년 된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향했죠. 리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서랍을 열고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소록을 펼쳐보니 부산항 외국인 선원관리사무소 번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연락처를 적어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이 내린 도움 같았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가족이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리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바다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리나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우리 아기를 의심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민호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리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말수는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리나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부산항 외국인 선원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부산항 외국인 선원관리사무소인가요? 작년에 저희 마을에 왔던 선원을 찾고 있는데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며칠간의 끈질긴 수소문 끝에 말수는 드디어 그 필리핀 선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현재 거제도 인근 항구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에서 일하고 있었죠. 말수는 카를로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툰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시도했고 다행히 카를로스가 간단한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리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카를로스의 반응에서 말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리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혹시? 말순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카를로스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라면서도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말수는 카를로스와의 통화를 통해 진실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카를로스와의 통화 이후 말수는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거든요. 카를로스는 리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고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죠. 마을에서는 가을 수확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전통적인 행사였죠.
올해는 특히 민호네 집의 경사까지 겹쳐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리나는 이 잔치를 자신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어 배가 한껏 불러온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거든요. 특히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싶었습니다. 잔치 당일 리나는 특별히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임신부용 드레스였지만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었죠. 마을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다소 대조적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리나가 원하는 효과였습니다. 와, 리나 씨 정말 예뻐 보이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도 아내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최근 마을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 때문에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죠. 특히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 어린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리나는 마을 잔치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임신을 자랑스럽게 과시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승리자처럼 보였죠. 특히 말순을 의식하며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활발해요. 뱃속에서 자꾸 움직이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튼튼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민호는 뿌듯해했고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마을 어귀에 낯선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거무스름한 외국인 남자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발견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외국 사람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리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카를로스였거든요. 왜 그가 이곳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카를로스는 천천히 잔치 장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고 시선은 오직 리나에게만 향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웅성거렸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그 외국인 남자를 보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 마을 잔치 때 왔던 선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리나 앞에 서서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리나는 그를 보며 필사적으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카를로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아기, 내 아기예요. 순간 잔치 장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카를로스와 리나를 번갈아 바라봤죠. 리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를로스를 바라봤죠. 하지만 카를로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리나와 나 사랑했어요. 아기, 내 아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심해왔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충격에 빠진 표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리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려는 순간 카를로스가 그녀를 부축했죠. 그 모습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말순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습니다. 이 말에 또다시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말순이 카를로스를 불렀다는 것, 그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거든요. 리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으니 진실은 내가 드러내야겠더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간 며느리를 믿고 기다려왔지만 결국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충격이었거든요. 리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민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마을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의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드러난 후 마을 잔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리나는 민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돌아서서 더 이상 아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는 리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말순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컸죠.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심해왔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충격이 더욱 컸죠. 특히 민호를 아껴왔던 어른들은 그의 상처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민호야, 힘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민호는 아무의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속았는지만 생각날 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있던 지난 몇 달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리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라고 카를로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의 진실한 표정과 리나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잔치는 완전히 파탄이 났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어른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남은 사람은 말순, 민호, 리나,
그리고 카를로스뿐이었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리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지가 명확했죠. 리나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버린 순간이었거든요.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나와 함께 가요. 우리 아기 함께 키워요. 이것은 리나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마을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카를로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이 남은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나는 짐을 꾸려서 집을 떠났습니다. 카를로스가 부산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놓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했죠. 떠나는 순간까지도 리나는 민호를 돌아보며 마지막 기회를 기대했지만 민호는 끝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리나가 떠난 후 집에는 말순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죠. 민호는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순은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아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이렇게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한 여자를 사랑했을 뿐이야. 다만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을 뿐이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를 동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젊은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후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숙집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민호네 집에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말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28살의 단정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랐지만 시골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말순의 텃밭 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민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선생님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깻잎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 민호가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 요리법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가 집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진실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죠. 1년 후 민호와 선생님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었고 모든 사람이 이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바닷가로 나가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올리고 있었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집에 진짜 며느리가 왔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말순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바다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파도가 밀려와도 썰물이 나가도 결국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지혜와 인내가 만들어낸 반전이었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